안녕하십니까. 연벌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뭐 잘 보냈습니다. 예. 네. 그 본격 토론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우리 요즘 시장 보면은 아침에 시작했다가 오후 또 이제 끝날 네. 때까지 이 변동폭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사이 변동폭, 등락폭이 너무 크더라고요, 옛날보다. 네. 왜 그런가요, 이게? 지금은요, 이제 고객 이탁금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힘이 없는, 그러니까 현물 주체의 힘이 좀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요즘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번씩 선물을 대량으로 팔 때가 있어요, 장중에. 그럼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예.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사서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중국이 요즘에 또 지표 발표가 장중에 한 번씩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도 한번 그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또 잘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또 지수가 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장중에. 예. 그리고 또 중국 베이징시가 다시 뭐 재봉쇄 들어갔다. 이 뉴스 나오니까 급격히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중국발 뉴스를 이용해서 제가 생각에 좀 외국인들 선물 좀 이게 추종 세력들이 좀 굉장히 좀 투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예. 장중 변동폭이 좀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약간 건강성이나 힘이 조금 빠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뭐 그만하고요.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어떤 이슈들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이 좀 답답한 게 지표가 잘 나오면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빠지고,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거봐라 이제 경기 침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중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 초반만 해도 미국의 고용 지표 너무 잘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악재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 초반 국내 증시가 그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인해 가지고 좀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그 후로 사실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약간 좀 버티는 모습도 좀 나왔지만, 목요일 날 또 중국이 베이징시가 예. 뭐 다시 뭐 일부 봉쇄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에 좀 악재로 작용했고, 또 엔화가 지금 너무나 약하잖아요. 네. 엔화 약세가 사실 우리나라한테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경쟁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는 사실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날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줘가지고 그날 종가에는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사실. 약간 약보합으로 네, 끝났죠. 약보합으로. 예. 그러나 그게 뭐 방향성을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다시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또 이 충격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뚜렷하게 뭐 좋을 만한 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미국의 지표라든가 또 ECB에서도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에 그 유럽도 이제 긴축 사이클을 이제 밟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도 유럽 경기가 이러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어쨌든 이번 주는 외국인 현물, 선물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2,600선을 좀 이렇게 깰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으로 이번 주는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보면은 세계 은행도 그랬고 또 OECD도 지금 물가는 계속 뛰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네. 온다, 뭐 경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뭐 이번 주 시장만 어려운 게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좀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 뭐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많은 뭐 전문가분들이나 또 OECD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이제 경고를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지금 물가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하게 지금 하향 조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리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이게 이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그 우려가 이제 현실화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있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막을 만한 뚜렷한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면 사실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어느 정부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동안 금리 인상하는데 굉장히 인색했던 나라인데 이제 유럽마저도 예. 긴축의 페달을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쉽사리 꺾일 가능성이 좀 높진 않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그런 이제 부담을 안고 예. 좀 계속해서 지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뭐
2.7%로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약간 부담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기업들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좀 꺾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 있었던 이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0.1% 오히려 상향 조정됐고 예. 3분기는 0.3% 올라갔고요. 네. 올해 전체죠. 22년도 전체는 0.1%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미미하게 오르긴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향 조정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결국 이런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또 OECD가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추정치를 낮추고 있는데 이러면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후행적으로 추정치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거는 아직은 낮춘 건 아닌데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우리나라 기업이익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그게 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이 급하게 되는지 이거는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추정치 하향 조정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생산 예.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고물가 시대고 또 금리는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소비도 꺾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지금 수단도 없고 근데 경기를 어쨌든 부양시키려면 한국도 돈을 풀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창용 총재도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투자를 강조하셨어요. 그 법인세 인하도 하나 맞아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이제 그거는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7월인가요? 7월에 아마 이제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는 좀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불확실한 거죠. 사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시장은 지금 당장의 이런 불안감들을 예. 해결할 만한 뭐 딱히 방법이 없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PER이 지금 우리나라가 9.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싼 건 맞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해서 뭐 증시가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카드가 저도 좀 법인세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이 좀 답답하게 아직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면 외국인 선물 매도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 뭐 제일 큰 부담 같던데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예탁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죠. 근데 지금도 개인 투자분들은 매수를 많이 하는데 예탁금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작년에 71조까지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57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이제 순매수까지 감안을 하면 돈이 빠져나갔다고 명백하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순매수를 한 순간 예탁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빠져나간 건 아닌데 작년에는 어땠냐면 예탁금이 유지되는데 매수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탁금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네. 매수는 하는데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점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뭐 현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은 계속 프로그램 가지고 매매만 하거든요. 연기금이 방어도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매는 굉장히 투기적이죠. 예. 이제 투기적으로 이걸 뭐 끌고 간다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서 이제 하방으로 밀어서 큰 수익을 내고 또 그걸 환매해 가지고 또 이익도 내고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약한 고리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증시가 당장 회복될 만한 뉴스는 없는데 수급은 굉장히 취약하고 또 우리나라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시총이 큰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사실 대부분 반도체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주가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는 걸 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조금만 선물 매도를 해도 그냥 쭉쭉쭉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잔중에 좀 투기적으로 선물 매도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막아주는 방법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좀 생겨가지고 현물 쪽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은 선물 세력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전혀.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냥 뭐 굉장히 투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어쨌든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반전되는 요소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뭐 완화되거나 맞습니다. 휴전된다든지 물가가 꺾인다든지 네. 예, 그런 상황이 좀 나오지 않으면은 당분간 좀 힘이 좀 들겠네요. 네.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고 약간씩 거기에다가 지금 엔화까지 약세가 겹치다 보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좀 요즘 또 다시 좀 안 좋아지던데 네. 이것도 뭐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일본으로 아마 많이들 예. 얘기 들어보실. 거기는 뭐 디플레 국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물가가 낮으니까. 너무 낮아요.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죠. 예. 이 물가를 올려야 되면은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양적 긴축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두 나라의 통화 정책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도 물가가 엄청 오르면 여기도 이제 긴축 들어가서 그럼 엔화가 강세로 가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제 엔화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또 일본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여전히 뭐 마이너스 성장 기록할 정도로 그럼 그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펀더멘탈도 좋은 편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일본의 엔화 약세가 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과 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만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우리 한국의 현대차나 도요타만 보셔도 아시겠죠. 물론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자동차만 봐도 결국 전기차 싸움이잖아요. 근데 전기차 쪽에서는 도요타는 아직은 안 만들거든요, 전기차를. 예. 현대차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단지 엔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 현대차 피해본다. 그렇게까지 이제 예전처럼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옛날에 보시면 조선도 경쟁을 했고 반도체도 경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뭐. 네, 이미 뭐 한국이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엔화 약세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 본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일본의 엔화의 약세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 또 우리나라에서 돈 또 빼잖아요. 예, 제 질문 요지가 네, 사실 맞아요. 그거였는데 예.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엔화 약세가 어쨌든 그 자본 유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외인들이 돈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걸 좀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큰 악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뭐 이번 주에도 많이 팔았는데 네. 뭐그 와중에도 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쪽이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좀 가장 많이 산 거는 SK 이노베이션을 1,365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를 824억 샀고 LG 이노텍을 551억 샀고요. KTNG를 437억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413억, 현대차를 338억,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208억 샀고요. 삼성물산을 202억 샀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200억, 셀트리온을 이제 195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많이 샀네요. 네, 예. 2차 전지랑 정유주 쪽 네. 이쪽으로 산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기관들은 카카오뱅크를 1,861억 샀고 크래프톤을 986억 샀고요. 카카오페이를 608억 정도 샀고 현대중공업을 533억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468억 샀고요. LG화학을 386억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379억 우리금융지주를 359억 LG를 332억 그리고 SD바이오센서를 309억 정도 샀는데 카카오그룹주를 이번 주엔 좀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쪽이었습니까? 이번 주도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예. 역시 가장 많이 샀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1.1조 원이나 이번 주에 대량 순매수를 좀 했고요. 카카오를 1,409억, 카카오페이를 1,070억, 그리고 삼성전기를 1,030억 샀고요. 네이버를 694억, 그리고 LG생활건강을 512억, 아모레퍼시픽을 453억, 삼성 SDI를 447억, 그리고 기아를 434억,
그리고 LNF를 347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 오른 업종은 어느 쪽인지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이노베이션 제일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역시 정유주가 제일 좋았습니다. 정유? 예, 7.6% 아마 국제유가 급등한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전거 업종이 4.2%, 역시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죠. 조선주가 3.9%, 방산업종도 좋았습니다. 3.6% 올랐고, LPG 가스죠. 이쪽이 3.6%, 공작기계 관련주가 2.2%, 풍력 관련주도 좋았는데요. 1.6% 올랐고, LNG 관련주가 1.4%,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가 모처럼 올랐습니다. 1.2%, 석유화학 관련주도 0.5%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어려운 장에서도 뭐 이렇게 오른 업종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조금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싶은 그런 쪽도 있습니까? 그동안 정말 안 좋았던 섹터 중에 오른 업종이 두 개가 있어요. 면세점하고 석유화. 여기 면세점은 이제 백화점도 포함되는 건데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일단 이제 면세점이나 백화점이 올랐던 거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해외여행을 지금 많이 가기가 좀 어려워요. 아직은 티켓 가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신세계가 5월달 매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5월에만 매출이 19%나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잖아요. 예. 작년에도 백화점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랬죠. 그랬는데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백화점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양극화 소비라고 하는데 해외여행이 아직은 좀 쉽진 않다 보니까 여전히 백화점을 선호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백화점 회사들이 대부분 면세점을 같이 하는데 지금 동남아 쪽에서 단체 여행을 지금 시작이 했다고 합니다. 많이 온다고 네, 그러대요. 실제로 지금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 아직은 중국은 못 들어오지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린 거죠. 우리나라 이제 이 해외 여행이. 그렇게 되면은 면세점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업체들은 이제 백화점과 더불어서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회사들도 좀 괜찮은 게 유가 오르면 석유화학이 안 좋아요. 그 원재료를 나프타를 이용해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데 나프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왜 이쪽이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좋아졌냐면 나프타 가격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가동을 줄여버렸대요. 이게 자꾸 마진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러면 가동을 줄이면 나프타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게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에틸렌 수요가 많거든요. 중국이 요새 좀 오픈하잖아요, 경제를. 예.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주는 사이클로 가면서 석유화학이 아마 그 다음 주도 좀 반등을 더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주는 그 다올투자증권의 이지수 이제 바이오 담당 연구원님이 드디어 확인된 램시마 SC의 가능성. 제가 이제 사실 특정 기업 보고서는 잘 안 가져오는데 이제 오늘은 좀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왜냐면 워낙 또 많이들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계셔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바이오한테도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의 루마티스 관절염 학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램시마 SC의 추가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환자 343명 대상으로 165명에게 램시마 SC, 그러니까 SC는 뭐냐면은 집에서 그냥 자기가 직접 환자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럼 되게 편하죠. 예. 그리고 램시마 IV라고 있어요. IV는 뭐냐면은 병원 가서 2시간 동안 정맥 주사 맞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그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게 그 램시마 SC 이제 집에서 맞는 요거랑 IV에서 요걸 이제 교차로 또 처방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병원 가서 이렇게 정맥 주사 맞던 분들이 그거 그대로 집에 와서 또 주사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 요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걸 스위칭을 했는데 요 데이터도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응률도 좋았고 크게 뭐 부작용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램시마 SC의 편의성과 효능, 안정성 이 3박자가 이번에 확인이 됐다. 유럽에서는 이미 출시가 돼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건 내년에 미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요 SC를 뭐라고 하냐면 바이오 베터라고 합니다. 예. 베터가 뭐냐면 바이오 중에서 좀 더 나은 거. 그러니까 기존에 신약이 있고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요것보다 좀 더 효능이 좀 더 이제 편의성을 높인 것들 이걸 베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SC는 뭐냐면 편의성을 높였죠. 병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능도 괜찮고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건 향후에 이제 굉장히 좀 상업적으로도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에서 좀 기대를 하는 건 그거예요. 그 휴미라라고 있거든요. 휴미라가 역시 이것도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 네. 전 세계 1등 제품이에요. 이 휴미라 매출액이 한 20조가 넘는데 내년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회사가 에브비라고 있는데 에브비랑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내년 7월에 그 셀트리온이 요거를 출시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복제약이 나온다는 건 아.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다만 이제 주주분들은 꼭 염두에 두실 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경쟁을 해야 돼요. 네. 삼성도 내년 6월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삼성 거랑 이제 셀트리온 제품은 유플라이마 이 두 개가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근데 둘 다 잘하면 진짜 좋죠. 네. 근데 거기서 경쟁해서 누가 이길지도 내년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좀 세계 1등이죠. 1등이죠. 셀트리온이 1등이에요. 예, 우리가 뭐 원천 기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예. 뭐 시밀러 쪽은 시밀러는 이제 거의 지금 1위인 상황인데, 근데 왜 이렇게 셀트리온 주가가 빠졌냐면 특허들이 풀리니까 네. 다른 회사들도 막 이제 여기 뛰어든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아, 그러니까 셀트리온 혼자 시장을 독점하다가 예,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주가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건데, 이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에서 램시마 SC랑 휴미라 그 관련해 가지고 유플라에마라는 이제 제품이거든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한번 내년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증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어쨌든 6월 말까지는 한번 주목해 보시면 가장